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시원한 오이 요리 많이들 찾으시죠? 제철 오이로 만드는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급발진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가해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그러니까 EDR에서 사고 직전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보조 브레이크 등 또한 켜진 사실이 없는 등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운전자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석연찮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을 밟았다는 건 일단 이 가해자의 주장은 급발진이라는 건데 네. 그 부분과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사고 차량에 이 기록이 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EDR은요, 차량에 장착이 된 기록 장치인데 사고 직전 5초 동안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작동 상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서 사고 차량을 국가수에 보내기 전에 EDR 기록을 확보해서 자체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요. 사고 직전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엑셀을 강하게 밟은 기록이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가해자 차 씨가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엑셀을 밟는 실수를 했거나요. 아니면 고의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기록 장치가 나온 건데요. 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네, 만약에 급발진이면 그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그 음성이 왜 이 차가 왜 이래 뭐 이렇게 다급한 소리가 날 텐데 글쎄 그 가해자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이걸 짐작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찰은 제일 먼저 확보한 게 이 블랙박스인데요. 보통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음성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차 멈춰야 되는데 이 차 왜 이러지? 라거나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먹지 않는다. 먹통이다. 이런 굉장히 당황하는 음성이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일단 이 가해자 차씨 차량에는 이런 음성은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그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아내와도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추돌 당시에 담긴 음성을 보면 이런 당황하는 듯한 음성 정도만 남아서 이 오디오만으로는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좀 부족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얼른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설레는 단어는 바로 공휴일, 이 세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제로 지정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토, 일, 월 아니면 금, 토, 일 이렇게 몰아쉬는 황금 연휴를 늘려가겠다는 방안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등 이렇게 일주일에 중간에 공휴일이 딱 껴있으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면서 몰아서 쉬거나 혹은 훅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일제가 되면 공휴일을 주말에 붙여서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쉬는 날이 길어지면 그날의 소비도 진작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이제 요일제 공휴일로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광복절이나 이런 날짜는 바꾸기가 어렵고요. 어린이날, 현충일 등 특정 날짜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서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연휴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토일, 월 이렇게 붙여서 쉬어서 황금 연휴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매년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쳐 전체 휴일 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징검다리 휴일에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 개인 연차를 내서 썼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장인들은 매년 달력 보면서 야 공휴일이 어떻게 되고 연휴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러면서 또 어디 갈 계획 잡고 이러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 직장인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무인 점포가 상당히 많이 주변에서도 눈에 띄는데요. 무인 점포 주인이 본인의 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을 2시간 잠복 끝에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얼마나 괘씸했으면 주인이 잠복 끝에 잡아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판매장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와 매출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이제 월말 결산을 하다가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CCTV를 둘러봤더니 한 30대 남성이 수시로 매장 안에 들어와서는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그냥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사장님 입장인데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밤 남편과 함께 그 사장님이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매장 앞에서 차를 대고 일단 잠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실제로 CCTV에서 봤던 이 남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서 또 물건을 고르길래 그때 이 A씨의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자물쇠로 이 현관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잠가버린 뒤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몇 분 뒤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성은 검거가 됐습니다. 야, 이게 영화처럼 하셨네. 그걸 밖에서 기다렸다가 잠그고. 예. 근데 이렇게 얼굴도 안 가리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자기 물건 가져가듯이 그렇게 가져간 거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무인 점포에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한 여중생 이야기인데요. 이 여중생이 평소 무인 점포에 가서 이것저것 잘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잘 가던 무인 점포에 갔더니 본인 사진이 절도범 이렇게 해서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결국 그 점주를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한 건데요. 이 여중생 B양 같은 경우에 지난달 29일 밤 늦게 이 점포에서 400원짜리 샌드위치를 먹고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그 점포를 또 갔을 때 본인 얼굴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당시 업주 C씨가 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인을 해서 CCTV 화면을 캡처해서 가게 안에 부착을 해놨던 건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 B양 샌드위치 값을 정확히 결제한 내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사장님은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정말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학생은 고소를 했고요. 일단 공개적으로 손님 얼굴을 붙이게 되면요, 이 점주가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단으로 그렇게 남의 사진 걸어놓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쿠팡의 신선 제품과 함께 배송되는 회수형 보냉백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걸 반환할 때 이 보냉백 안에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많이 넣어두는 분들이 있어서 이 회수하시는 이 배송기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배송기사들이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문 앞에 두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당연히 깨끗하게 비워서 내놔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냉백을 내놓을 때 깨끗이 비워서 내놓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는데요. 일단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잘 모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모르는 걸 넘어서 좀 악질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보냉백 회수할 때 그 안을 보면 이물질, 쓰레기 들어있는 경우가 좀 태반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걸 본인이 버리고 싶지 않고 이제 배송기사에게 떠넘긴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 아기 똥기저귀가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너무 고의적인데. 저러면 저런 거는 치워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이건 재활용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두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선의에서 보냉백에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아이스백은 다시 반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 보냉백에 이 부분을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배송기사 말에 따르면 기사들이 이물질과 아이스팩 등을 전부 처리한 뒤에 캠프에 바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보냉백 안에는 일단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추가 노동을 하는데 배송 기사분들이 받는 금액이 추가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 기사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싹 비워서 그 백 자체만 놔라. 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덕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안개가 심합니다.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가 채 안 될 텐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중부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충남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집니다. 오늘 비가 쉬어가는 남부에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남부와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오후쯤 그칩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당분간 비는 남북을 오르내리며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지났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죠.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갈까요? 1970년 7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 혹시 살고 있는 동네 우편번호 아세요? 아, 그건 모르겠네요. 저는 외웁니다. 몰라요. 08333. 오. 네. 네, 그걸 이거 외우시는구나. 알고 있으면 참 편하죠. 네. 1970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편번호제가 실시된 날입니다. 오. 지금은 서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많이 하지만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편지가 아주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죠. 또 요즘에도 인터넷 쇼핑이나 소포 등 택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편지든 택배든 수취인 주소 위에 꼭 우편번호를 쓰게 돼 있죠. 이날 이 우편번호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편번호를 무심코 쓰고 있지만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쓰이는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먼저 우편번호는 어떻게 제정하게 된 겁니까? 네, 우편번호는 우편물 앞면 수취인 주소의 위 또는 아래에 기입하는 지역구분 숫자입니다. 주소를 숫자로 부호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우편물도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는데 1960년대 초반에 1년 우편물이 1억 5천만 우와. 통 정도가 됐는데 1969년에는 5억 5천만 통 정도로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배원이 주소만 보고 또는 이름만 보고도 편지를 배달했어요. 집배원이 자기가 맡은 구역 사람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때는 이사도 별로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소를 혹시 잘못 써도 집배원이 그 사람을 아니까 본인에게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는데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편 작업에 기계화까지를 고려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편 번호제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5자리였나요? 제가 어렸을 때 6자리 섰던 기억이 잠시 나서. 네, 처음에는 5자리였어요. 3자리, 대시 2자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배달 지역을 담당하는 우체국에 따라서 부여한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우편번호와 행정구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큰 지역을 담당하는 우체국에는 3자리, 작은 지역 우체국은 5자리가 부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대문 우체국 번호는 120, 서울 수색 우체국의 우편번호는 120-01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1,818개의 우편번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확실히 우편번호제가 실시되면서 우편물 처리가 훨씬 쉬워졌을 것 같아요. 네, 우편번호를 가지고 우편물을 분류하게 되면서 이제 굳이 집배원이 후미진 산골 동네나 또는 어려운 지명, 새로 생긴 주소 이런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없게 됐고요. 또 편지 보낸 사람 중에는 악필이 있어요. 막 휘갈리고 써가지고 주소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도 우편 번호 때문에 우편물을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분류를 잘못해서 잘못 배송되는 거, 되돌아오는 거 이런 배달 사고가 줄어들게 됐고요. 송달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겠죠. 또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우편번호제 도입 첫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처음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편지를 발송한 고객에게 선물을 줬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올 만큼 관심이 뜨거운 제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우편번호를 뭐 휴대폰으로 손쉽게 검색을 해서 맞아요. 기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내가 개개인이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죠? 옛날에 우편번호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이 책이었는데 이걸 100만 부를 찍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 책 말고는 우편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서 이 책자 보급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우편번호 안 적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기 때문에 이 우편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우편번호가 6자리였다가 맞아요. 지금은 5자리가 됐죠. 네, 2015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제도라고 한 게 도입이 돼서요. 5자리 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우편 서비스를 편리하게 해준 우편번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으셨겠지만 우편번호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꼭 편지 보내실 때 우편번호 찾아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7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은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1988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날입니다. 전화라고 하면 당연히 집전화, 공중전화, 사무실 전화를 떠올리던 시절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생소했지만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증가해서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스마트폰 강국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어있는 휴대전화는 있었어요. 카폰이라고 해가지고 부의 상징이었는데 진짜 부의 상징이죠. 그게. 야, 저때 그 손전화 들고 다니는 전화가 나오면서 정말 야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싶었고 네. 당시에 매니저들이 그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요? 이 많은 거 벽돌 전화. 그게 나 바쁜 사람이야. 오지도 않았는데 막 들고 뭐라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일단은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게 딱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거였죠. 이게 자랑이었던 거죠. 아, 그럼. 지금은 근데 사실 휴대전화 굉장히 가벼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폰이면 큰 거 들고 다녔어. 이거 엄청 무거웠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98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미국 M사의 휴대전화였는데요. 세로 길이가 33cm고 무게는 무려 771g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벽돌만한 네. 크기의 무게였어요. 그래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던 거죠. 당연히 음성통화만 가능했고 연속통화 시간이 놀라운데 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또 가격인데요.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400만 원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때 자동차 포니가 500만 원이었어요. 자동차 값이. 네, 400만 원에 휴대폰 사고 설치비 60만 원이 더해지면 거의 포니 한 대 값이고 이 값은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맘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사치품이었죠. 에이. 그런데 이 벽돌폰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급한데 전화 한번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는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집 가지고 있는 거 비쌀 정도로 굉장히 비싼 시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을까요? 네, 1996년 1월에 세계 최초로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 CDMA라고 하는 것이 상용화됩니다. 이때부터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크기도 이제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고 폴더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는 이런 전화기 기억하시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화음 들어간 벨소리 혹시 기억하세요? 알아요. 네, 그 전에는 벨소리가 그냥 단음이었어요. 따르릉 뭐 이런 거였는데 화음 벨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하고 둘러보는 이런 일도 있었죠. 1999년엔 MP3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면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감상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뭐 휴대전화 하면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요즘은 그 카메라 사용 비중이 네.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 갔을 때도 굳이 카메라 챙겨가지 않아도 되고 뭐 밥 먹다가도 예쁜 음식 있으면 찍고 뭐 친구와도 사진 찍고 여러 기능이 있는데 언제부터 휴대전화에 이렇게 카메라가 부착되기 시작했을까요? 진짜 요즘은 카메라가 오히려 없어졌어요. 네. 전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그러네요. 찍는데 네. 이 기능은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에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 7월에 세계 처음으로 카메라 기능을 접목시킨 한국 S전자의 카메라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중화되지를 못했어요. 그 후 1년 뒤에 그 S전자에서 11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국내 최초 카메라폰을 출시하면서 네. 카메라폰이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국내 최초 130만 화소급 캠코더 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CF에 당대 최고의 스타 이서진 씨와 이효리 씨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서진 씨가 이효리 씨 사진을 찍어주다가 어디야라는 전화를 받고 작업 중이야라는 멘트를 한 게 유행어가 저 멘트 되기도 기억나요.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발전을 해요. 영상 통화도 되고 동영상 시청도 되고 게임도 하고 TV 시청할 수 있는 DMB까지 낯익은 풍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복합기기를 넘어서 작은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또 지금은 오히려 스마트폰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때 휴대전화는 디자인이 참 다양했습니다. 폴더형이 있는 시대에 쓱 밀어서 여는 슬라이드 방식의 핸드폰 기억나세요? 네, 이게 네. 나오면서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그 광고에서 작업 중이야. 과연 무슨 작업일까? 두 가지 의미로 해가지고 일부러 썼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진짜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거의 이걸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없으면 예. 못 살죠. 너무 사용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많이 사용하고. 사시던데. 네. 저는 아직도 그 사용이 좀 얼떠요. 네, 그 스마트폰 학원 다녀야 배웁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2007년에 미국의 사과사가 최초의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세계 핸드폰 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데요. 우와. 스마트폰 기반의 각종 앱 등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새로 탄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후 다양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강국이 돼 있습니다. 자, 해마다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기능이 달린 전화가 출시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백투더 퓨처에서도 이건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전화기가 조그만 세상을 세상. 막- 네. 네. 그때 공중전화하고 그랬죠.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예. 자, 이 공휴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04년 7월 1일은 주 5일제가 실시된 날입니다. 일주일에 공휴일이 이틀로 이제 정해진 거죠. 지금이야 주 5일 근무제가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 이틀을 연달아 쉰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그저 꿈이었을 뿐인데 이때부터 근무가 일상이었던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 된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이게 가능해 했었고요.
근데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직장에 나와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나머지는 빈둥빈둥 하다가 오후에 퇴근하고 이랬었어요. 저는 이 토요일 날 오전만 그 수업을 했는데 네. 그때 하교하면서 맡았던 그 바람의 냄새가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죠.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워라벨, 뭐 삶의 질 이런 얘기가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그냥 쉬면 그냥 통으로 일해야지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랬죠. 네, 맞습니다. 당시엔 토요일 오전 근무가 일상이었고 일요일을 공휴일 공일이라고 하고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출근을 하면 그마저도 상사 눈치 보느라고 바로 퇴근한 경우가 드물었고 심지어는 저녁 먹을 시간까지 회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엔 그래서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오후부터를 가리켰는데 직장인들은 이때 친구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금쪽 같은 주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젊은 청춘들은 이때 스탠드바나 나이트클럽 등을 찾아서 젊음을 발산하기도 했고요. 요즘 직장인들에겐 금요일 저녁이 제일 기다려져서 불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불토였던 시절이죠. 불토. 네, 불금이 아닌 불토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시대들인데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좁아. 그 노래.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불토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네, 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1987년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인데요. 이틀의 자유가 주어지는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밤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하지만 그 원조가 있습니다. 1973년 김세환이 부른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즐거워 줄여서 토토즐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을 만큼 네. 토요일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 6일제가 익숙했던 그 시절, 주 5일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정착되는데도 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 들어서 격주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 주 5일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때쯤 마침 IMF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춤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중에 2001년부터 주 5일제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하락한다. 경제 상황이 아직 어려운데 시기상조다. 심지어는 그거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2004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이라면 꼭 40시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2011년 7월에야 20명 미만의 사업체까지 적용되면서 모든 기업이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오전 수업만 했지만 토요일은 학교를 나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격주로 쉬게 되면서 토요일을 뭐 쉬는 토요일을 놀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학교는 그럼 언제부터 전면 주 5일제가 시행됐을까요? 네, 학교는 주 5일 근무 전면 시행 이전에 격주 시행을 했죠. 그래서 놀토란 말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갔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화, 목, 토 1교시 수업을 들은 우동생입니다. 아이쿠야. 네. 월, 수, 금 1교시냐 화목토 1교시냐를 선택해야 됐는데 월요일 1교시가 더 싫었거든요. 자, 그때는 토요일도 다 오전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2005년 3월부터 격주 주 5일제가 시행이 돼서 놀토라는 말이 생겼고 전면적인 주 5일제는 2012년 3월에야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 네, 이런 자유를 만끽하게 된 거죠. 제가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온전하게 토요일 학교를 다 갔던 세대니까 네.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니 요즘 학생들 토요일 학교 안 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직장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이 달라져요.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생활에 매달려 미뤄뒀던
자기 개발, 취미 생활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쉬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특히 레저용 차량, 디지털 카메라 등 취미 레저용품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 금요일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났고 평소에 잘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이때부터 많아졌습니다. 또 어차피 해야 할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무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네, 남편들은 하루를 쉬는 거냐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냐. 더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가 늘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반기지 않는 남편들도 있었는데요. 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자꾸 놀자고 나가자고 조른다.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자고 요구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일과 가사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전보다 더 지친 상태로 출근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네, 월요병이 더 심해진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를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주 6일제를 할 때보다 그 업무 성과도 올라갔다고요. 네, 국책연구기관 KDI가 이건 조사를 했어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주 5일제 실시 이후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게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도입 당시 경제 성장은 멈추고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 5일제 도입 이후에 국내 총생산 등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것들이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개별 기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자, 주 5일제 시행 이후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선 근무 일수를 하루 더 줄이자는, 그래서 주 4일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는 행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 주 5일제 시행, 우리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불금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야,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야, 그땐 주 5일제였대.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수 시대 오는 거 아닙니까? 불수 시대.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4년 7월 1일은 영원한 대부, 배우 말론 브란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20세기 미국 영화계를 풍미한 말론 브란도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2회,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2회, 칸느 영화제 나무주연상 1회 등의 수상 기록이 있고요. 특히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 대부 돈 콜레오네를 연기하면서 메소드 연기 도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 이날 향년 80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영화 속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이 있죠. 마론 브란도. 이름도 멋있어. 말론 브란도. 근데 배역마다 이 배역에 그냥 그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연기에 몰입하는 사람이고, 특히 대부. 야, 이건 마론 브란도 아니고선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카리스마 있는 연기가 압권이었다 이런 평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1924년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나는데요. 아버지가 바람기 많은 술주정뱅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릴 적부터 반항적인 성향이 강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배우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뉴욕 브로드웨이로 떠나는데요. 1944년 연극 배우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전에 무명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 뒷골목에서 열리는 로데오 경기에 참가했다가 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수술 결과 특유의 매부리 코를 새롭게 얻게 되는데요. 이 코가 깔끔하고 정갈한 꽃미남 이미지보다 터프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게 되면서 배우로서는 더 잘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되죠. 보코가 됐네, 보코. 네. 저는 근데 이게 더 잘 된 것 같은 게 이 영화를 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들고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My name is Don Corleone 딱 이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말론 브란도 이 데뷔작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1950년 영화 데뷔작 더 맨이라는 영화에서 하반신 불수의 전쟁 피해자, 2차 세계대전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이때 현실성 높은 연기, 이걸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해요. 그 이전의 영화는 다소 연극풍에 과장된 이런 연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실제 그 모습을 그대로 연기하는 이런 유행이 바뀌게 됐는데 이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영화의 말론 브란도입니다. 실제 퇴역병사 병실에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퇴역병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배우고 또 한 가지 촬영이 아닌 중에도 퇴역병사 상위 군인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명화인데요. 이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말론 브란도는 이 영화에서 스탠리 역을 맡아서 그 연기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특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속 이 말론 브란도가 요즘 우리가 흔히 입는 그 티셔츠 있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이제 핫한 아이템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었다면서요. 네, 요즘 우리 많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 이것이 원래 미국 해군의 속옷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입고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속옷이었는데 이 티셔츠를 겉옷 속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이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말론 브란도가 줄곧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데 거친 피부와 근육 또 반항적인 눈빛 이런 걸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이 영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티셔츠도 불티나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티셔츠는 건강한 남자, 젊은 바나나의 상징적 복장이 됩니다. 말론 브란도 하면 우리 대부의 그 늙은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시기에 말론 브란도는 가죽 재킷에 청바지, 오토바이, 폭주족 그 뒤에 제임스 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모든 사람들한테 대부 영화를 하면 다 말론 브란도 얘기하고 말론 브란도 하면 다 대부를 얘기할 만큼 이게 대부는 딱 말론 브란도인데 처음에 어떻게 캐스팅이 됐을까요? 네, 갱스터 영화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부. 이 말론 브란도에게 대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데요. 처음엔 코폴라 감독이 말론 브란도를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반대했다고 해요. 40대 중반인 말론 브란도가 극 중에 60대에 키가 작고 뚱뚱하면서 회색머리를 가진 돈 콜레오네를 맡는 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코폴라 감독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크린 테스트를 했는데 말론 브란도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늙은 얼굴 변장을 하고 염색하고 입안에 손뭉치까지 넣어서 어눌한 말투를 하는 완벽한 60대로 변장을 한 거죠. 역시 말론 브란도가 그야말로 연기의 혼을 불태운 그런 영화가 대부구나 싶은데 엄청난 열연을 했겠죠. 본인도 뭐 거기다 사활을 걸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는 주인공 돈 비토 콜레오네 역을 맡아서 열연하는데요. 자, 마피아 두목으로 범죄자지만 권력과 전략, 마피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라고 불립니다.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란도는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풍모로 대부 역을 인상 깊게 소화해서 전 세계의 관객들을 사로잡는데요. 허스키하고 낮게 걸리는 목소리 톤, 그리고 허공을 향한 손 동작, 이런 특유의 제스처, 치아 보정물을 입안에 넣어서 불독 같은 인상으로 조직을 이끄는 보수를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메소드 연기를 선보이면서 연기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최고의 스타. 그런데 그 화려한 삶을 산 반면에 자식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고요. 네, 가정사가 불행했어요. 1990년 5월에 말론 브란도 가족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아들 크리스티안이 세 번째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러니까 의붓 여동생이 되겠죠. 샤이엔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샤이엔이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폭행한다고 오빠한테 일렀는데 여기에 격분한 크리스티안이 술에 취해서 그 남자친구를 총으로 쏜 거예요. 하지만 그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고 이후에 그 샤이엔도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면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이 같은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가족 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깝고, 근데 죽은 후에도
그 유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 2004년 7월 1일 80살의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무려 2,420억 원이었습니다. 우와. 238억 원짜리 베버리힐스 저택은 저택 안에 친구 잭 니콜슨의 집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다고 하고 와. 남태평양 타히티에 13개 섬을 가지고 있었고 35억 원 상당의 개인 소장품 등이 있었는데 반면 그에겐 자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혼한 3명의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7명, 전 가정부와 사이에서도 3명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무려 1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와. 이들이 말론 브란도의 죽음과 동시에 격렬한 유산 전쟁을 시작했고 법원은 2,420억 원 재산을 말론 브란도의 15명 자녀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대부 말론 브란도의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그는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최고의 연기는 많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역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 들어봐 내 상상으로 그치던 막연한 꿈들이 그 손 안에 있잖아. Enjoy your life 힘이 돼줄게 손을 잡아. 이번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요. 다들 덥다, 습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입맛까지 떨어진다는 분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시원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철 오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시원한 제철 오이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시원하잖아요. 어떤 메뉴로 많이 잡수세요? 무침 온소박이. 무침으로 많이 먹어요. 오이 소박이. 네. 그리고 산에 갔을 때 그냥 된장에. 생 그냥 오이. 이렇게. 네. 보통 이제 오이 그러면 지금 오이 소박이 많이 담으시고 그다음에 오이지도 지금 많이 담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거 꼭 담아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여름을 정말 시원하게 납니다 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젓갈이 안 들어가고 소금으로 간 맞춤하는 오이 물김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삭아삭하고요. 시원한 맛은 정말 정말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밥을 말아 먹어도 좋고 그다음에 국수를 말아도 좋을 만큼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오이 생채 무침에다가 비빔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름에는 보리밥 한 번 정도는 드셔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른 무생채도 아니고 오이 생채로 버무려서 잡수시니까 훨씬 더 입맛도 좋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에 굉장히 습한 마음을 쫙 가라앉혀주는 그런 아주 오이 생채 비빔밥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2가지 요리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더워지잖아요. 맞아요. 더워지면 당연히 입맛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 이번 선생님표 시원한 오리 요리 하나 배워놓으면은 입맛이 바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오이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이 그 레시피를 보면 소금을 손에다가 쥐고 박박 문질러서 가시를 맞아요. 튀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잘못된 게요. 이게 지금 소금이 굉장히 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롭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를 고기에 문지르다 보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 상처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오이 물김치건 오이지건 아니면 오이 소박이건 다 무르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오이를 물에다가 풀어요. 아주 진하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소금물로 비벼가면서 씻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닦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 오이 물김치의 크기는 저는 약간 도톰도톰하면서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4등분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세로로 4등분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네. 길게. 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놔주세요. 4등분.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끝나잖아요. 장마 끝나고 나면 오이가 살짝 쓴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끝부분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마 들기 전에, 장마 지금 뭐 한창 장마 할 때도 있지만 장마 들기 전에 요 오이 물김치 만들었다가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새 또 가장 만만하게 장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이더라고요. 오이 맞아요. 가격도 싸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오이 물김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요 양파인데 요 양파는 저희가 갈아서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믹서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추가 있거든요. 이 부추는 오이 길이대로 쓸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짤뚝짤뚝하게 한 3cm 정도로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오이를 다 준비를 했는데 오이가 절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임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예 오이 물김치를 담아서 잘 먹긴 했는데 오이가 거의 중간쯤 되면 물러서 맛이 없어서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복한 아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바로 절임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끓는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한 4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잘 녹여요. 녹여요. 네. 녹여요. 잘 녹여요. 네. 잘 녹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오이를 이렇게 10개를 썰어서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이걸 뿌릴 거예요. 아. 잘 녹여주세요. 그러면 소금의 입자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을 때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식혀서 넣지 않고 바로 넣어요? 네, 이게? 끓는 물을 부어요. 오. 아, 그대로요? 그럼 소금물 끓는 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삭아삭하겠죠. 아. 자, 그러고 나서 오히려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삭아삭해지네요. 네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뜨거워서 이거 못 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금이 넣은 상태니까 이렇게 절임이 생겼죠. 그럼 요거를 딱 몇 분 정도 하냐면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딱 20분만 이렇게 두세요. 근데 두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어떡하죠? 찬물로 얼른 헹구시면 돼요. 아. 찬물로 헹구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생방송이라 20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20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건져 놓으세요. 오, 그거 오실 텐데. 그래서 괜찮으세요, 쌤? 뜨거워서 지금 채반을 찾고 있는데 네. 채반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방금 정말 팔팔 끓는 물에 어이구,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 괜찮으세요? 헹궈주세요. 네. 아이고. 원래는 20분 정도를 네. 이제 네, 뒀다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빼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이렇게 생방이다 되면 보니까. 이 뜨거운 물이 오이 속안을 약간의 그러니까 튀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 헹궈주니까 오이가 끝까지 아삭아삭해져요. 아. 그리고 살짝 절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이 상태가 센 것처럼 돼 있진 않고 살짝 소금간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금간이 되어 있는 상태라 네. 그래서 이렇게 헹궈 주세요. 야, 이거 정말 팁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요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 거의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있어 아마 하실 거예요. 전 뜨거운 물이면 낭창낭창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아삭아삭하다. 그러니까 저는 네, 풀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삭아삭해져요. 아. 제가 지금 뜨거워서 다 못 만지는데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헹궈 주세요. 헹궈서. 그러면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가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온탕 갔다가 냉탕 가면 어때요? 피부가 탱탱해지죠. 그쵸? 네. 탱탱해졌어요. 그 비결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건져야 되겠죠. 이렇게 건져 주세요. 아, 채반에 딱. 그다음에 이제 간도 배어 있는. 그쵸? 네. 딱 20분이니까 소금간도 딱 배어 있는 상태에 오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생방송이라 제가 20분을 다 있을 수가 없어서 불과 한 3분 사이에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네. 자, 그랬으면
20분만 내 건졌던 오이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지요. 네. 어떻게 됐나? 요게 지금 있거든요. 요게 지금 아침에 제가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20분을 한 거고요. 요거는 네. 이렇게 잡숴보세요. 요거 20분 한 거 20분 한 맞죠? 거예요. 네네. 네. 네. 요거 하나씩. 네. 아삭하고. 아삭아삭하고 간이 배어 간도 있죠. 이렇게 다 간이 되네요. 돼 있어서 이건 좋네요. 제가 지금 3분 만에 건진 거예요. 와 맛있다. 간이 안 배어 있는데요. 3분 만에 건진 거는. 그렇죠. 간이 안 배 있죠. 음. 근데 제가 왜 이걸 제가 한번 잡숴보시려고 드렸냐면 맛이 뜨거워서 약간 흐물흐물해요? 아니면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해. 아삭아삭해요. 굉장히 아삭아삭하죠. 네. 그리고 소금 간이 살짝 배어 있죠. 그 상태로 김치를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진 상태. 그러니까 20분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로 얼른 헹궈서 이렇게 건져진 상태. 요걸로 이제 물김치를 담으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맛이 괜찮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김치 국물을 좀 만들어야 돼요. 김치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 좀 잠깐만 치우고 만들게요. 그래야 보일 것 같아서. 김치 국물의 모든 양은 14컵이 들어가요. 네. 오늘 이 물김치에 네. 14컵이 들어가는데 이 14컵을 이렇게 반씩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는 믹서기에 들어갈 거, 요거 하나는 그냥 넣을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대파거든요. 대파 흰 부분이에요. 대파 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파는 굉장히 단맛이 나는 향신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 부분만 갈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잘 15cm 갈리도록.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도 넣어주세요. 양파. 반 개예요, 선생님? 예, 양파 반 개만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왜 이름이 하얀 물김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젓갈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새우젓도 안 들어가고 까나리 액젓도 안 들어가고 멸치 액젓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먹는 소금으로 만드는 물김치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딱 요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걸쭉한 느낌의 단맛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이 들어가요. 밥 한 3큰술에서 찬밥 한 5큰술 정도 준비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요게 지금 굵은 소금입니다. 네. 굵은 소금 4큰술을 넣어주세요. 이게 국물의 간이에요. 그래서 곱게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단맛을 좀 줘야 되잖아요. 네. 물론 양파하고 대파에서 단맛이 나오지만 인위적인 단맛을 조금 줘야 되니까 요게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물엿 이런 거 넣어도 되나요? 물엿 넣으셔도 돼요. 저는 집에 올리고당이 있길래 깔끔하라고 그냥 올리고당 넣었어요. 그랬으면 물을 좀 넣어주세요. 14컵을 나눴으니까 한 7컵 정도. 그렇죠. 넣으면 7컵 되겠네요.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닫고 자, 갈아주나요? 곱게 갈아요. 소금도 있고 하니까 더 곱게. 네, 아주 곱게. 아주 곱게 가. 근데 우리가 번거롭게 배보자기 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만 갈아주세요. 아주 곱게 가세요. 원래는 이제 배부작에서 이렇게 꾹 짜서 제가 또 있었는데. 그걸 잘하니까 어머님들이 아우 이제 여름이라 더워서 그것도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편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법을 했어요. 네. 자, 곱게 갈았어요. 자, 곱게 다 갈았으면 이제는 그냥 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냐면은요. 자, 이제 이렇게 놓고요. 제가 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아예 통을 준비하세요. 통. 김치통.
김치통 네. 아예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부추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추 썰어 놓은 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색깔이 넣으면 더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홍고추 준비했어요. 홍고추. 그리고 하얀 국물에 빨간 것들 이쁘죠. 네, 약간의 칼칼한 매운맛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청양고추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되도록이면 하얗게 담는 거라 씨를 조금 털어놨어요. 네.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이를 넣어요. 오이를. 아, 맛있겠다. 간이 다 된 오이죠. 그렇죠. 예. 잘 절여진 오이. 저 오이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기대감이 커졌어요, 네. 지금. 자, 오이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는 제가 아까 김치 양념으로 했다는 요 간 것에 마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생강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김치니까 마늘 생강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엿다가 넣어요. 아. 왜냐하면 않고. 믹서에 갈면 쉽게 과발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쉬어버려요. 네. 그리고 요따가 넣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생강을 안 넣고 이제 여름이라 많은 분들이 건더기 국물 한꺼번에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강 씹히면 기분이 약간 언짢다는 분들 계셔서 제가 네. 일부러 생강청을 준비했어요. 아. 생강청 반 작은 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네. 그랬으면 아까 제가 물을 좀 반을 남겼었어요. 그쵸? 요거 7 남겼잖아요. 요거 넣으세요. 7컵이 네.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바로 넣게 되면 아까 건더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건더기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국물에다가 채를 이렇게 갖춰놔요. 아주 이제 점점 곱게, 제가 머리만 써요. 깔끔하게. 재보자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짜고 이런 간편하잖아요. 거보다. 자, 이제 부어요. 아, 이렇게만 걸러주시는 맑은 국물만 들어가네. 쫙 걸렀어요. 오.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요리는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거 맞추려고 얼마나 요거를 많이 담아봤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굉장히 맑은 물에 양념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지금 요거는 약간의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섞여 있지만 요거를 그냥 다 넣게 되면 굉장히 뿌얘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빼요. 아. 빼고 자, 그러면 다 됐거든요. 다 됐어요. 맑은 국물, 하얀 국물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요거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 바로 안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요거 담았으니까 살짝 실온에 조금 두었다가 반나절 있다가 냉장고를 넣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드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어제 담은 걸 갖고 왔어요. 아, 실온에서 반나절 놔두고 나서 냉장고로 네, 넣었네요. 네. 그랬더니 요게 익은 어우, 냄새가 깔끔해. 지금 엄청 네. 맛있게 나면서 살짝 오이가 이렇게 익어갔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원하게 네. 식사하고 같이 시원해. 내드렸는데 네.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니, 이거 바로 마셔봐야지. 그렇죠. 이거는 국물 먼저. 아우, 시원하다. 이야, 아, 국물 좋네, 진짜. 이거 더위가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장애인 씨 들고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국수 생각나요. 여기다 국수 말아서. 소면 말아 아니, 먹으면 여기 맛있어. 밥 말아 먹어도 맛있지. 와, 제가 걷다가 밥을 드렸거든요. 네. 밥을 말아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덥고 습해서 막 아. 불쾌지수 올라가고 입맛 떨어질 때는 이만한 거 없거든요, 사실. 야, 이거. 어우, 바삭바삭해. 예. 그렇죠? 아작아작하죠? 와. 시원한데 시원하다. 국물이 진짜 깔끔해요. 음. 진짜 깨끗한 맛. 이게 여름에 입맛을 싹 돋아주는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그대로 살아있네 또. 새콤해. 맛있죠? 아유, 정말 좋다. 그리고 오이의 간이 너무 적절하게 배어 있어서 네. 따로 놀지 않고
딱 하나가 된 맛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국물을 퍼먹을 때요. 매운 고추 있으면 그거 살짝 해서 먹으면 또 약간 칼칼한 맛이 같이 씹히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요 물김치는요, 하얀 물김치는 절대로 많은 양을 해놓지 마시고요. 네. 딱 여기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릴 레시피처럼 10개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요거 한 통 다 먹은 다음에 또 담으시면 되고 또 너무 담으시면 되고. 시원한데 이거. 너무 좋다. 맛있습니다. 맛있죠? 자, 이제는 이제 물김치로 이제 약간의 더위를 가시게 했으면 이번에는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이 생채 무침하고 비빔밥을 준비했는데 일단 비빔밥은 제가 보리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리쌀 다 불려서 밥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밥은 약간 한 20%, 보리쌀 한 80% 이렇게 해서 꽁보리밥 하면 또 싫어하실까봐 이렇게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오이 생채를 만들 건데 또 오이 생채 하려면 또 닭칼로 일일이 또 썰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채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채칼로. 채칼로 오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진하게 해서 오이를 비벼가서 씻으면 오이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채칼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런 채반에다가 오이를 그냥 이렇게 길게 쭉쭉 밀어요. 쭉쭉.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이를 되도록이면 길게 미는 게 맛있어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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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길게 미세요. 네. 채칼 쓰실 때는 꼭 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이가 사방으로 밀어지니까 가운데는 요 씨가 좀 남죠. 네네. 요거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네. 근데 요새는 더우니까 이 오이 씨도 시원하다고 잡수 씨도 괜찮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밀어주세요. 네. 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더 좋은데. 너무 멋있죠. 그렇죠? 이거 해장도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되도록이면 오이채가 이렇게 긴 게 좋아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이제 날이 워낙 더워져서 네.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시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한 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불 없이 하는 요리들이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죠, 뭐. 준비를 해주세요. 아무리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하더라도 이 음식이 시원하면 또 마지막 마무리 그죠? 그럼요. 그게 있어야 되니까. 좋죠. 그리고 제가 요새 요거 오이 생채 개발하고 나서 요거 해가지고 밥 먹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이게 맛있더라고요. 쭉쭉 밀어서 최대한 이렇게 길게 하고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남으면 곱게 갈아가지고요. 밀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얼굴이나 손 같은 거 탁 하세요. 버릴 게 없네요. 그럼요, 버릴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8개를 우리가 채를 써니까 이렇게 많아요. 우와. 이렇게 많죠. 근데 요거를 절임하느냐 아니에요. 절이지 않아요.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채소들이 있어요. 바로 양파인데요. 양파는 아예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양파를 먹어봤더니 너무 아린 맛이 많다 그러면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물기 뺀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오이하고 짝꿍이 뭐냐 하면 바로 부추예요. 아까도 제가 부추 썼잖아요. 부추 한 단 사면 앞에 거 하얀 오이 물김치 담으실 수 있고 오이 생채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했어요. 다져서 송송송 아주 잘게 썰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양념은 제가 여기에 가져가서 할게요. 맛있겠죠? 네. 요거는 절이지 않고 바로 버무려서 먹는 거라 어머님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세상 쉽다. 세상 쉬운 오이 생채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제가 빨리 버무릴게요. 고춧가루요. 그다음에 간장이에요. 네. 요거 그냥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 그리고 요거 올리고당이에요. 또는 물엿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요게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 요거 한 큰술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신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랬으면 이거 이제 버무려요. 제가 왜 갑자기 말이 빨라지냐면요. 시간이 앞에서 없어요. 시간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요. 네. 지금 8시 34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8시 38분까지는 끝내야 돼요. 아이고. 시식도 해야 그럼 되는데. 우리 시식 시간이 네. 또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버무리세요. 이렇게 버무릴 때 약간 고소한 맛이 조금 나야 되니까 고소한 맛은 깻가루를 넣어주세요. 살아있네. 콩깨를 이만큼 넣으면 안 되는데 깻가루는 이만큼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꼭 들어가줘야 맛있더라고요. 그쵸. 깨- 요거를 저거는 이렇게 맛도 그렇지만 버무려 보는 자체가 벌써 고소해요. 깻가루 들어가면.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와. 자, 이렇게 버무렸죠? 네네. 그랬으면 요거는 익히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두고두고 잡수시면 돼요.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보리밥에 얹어야 되잖아요. 보리밥에 제가 얹어 드릴게요. 무생채는 많이 먹었는데 그러게. 오이 생채 처음이시죠? 오이 생채는 네.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저는 저 뒤에 사진 보고 무생채하고 오이하고 섞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오이 생채요. 오이만이에요. 그러네. 이게 저희 할머니한테 배운 충청도 요리예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맛있다. 쓱쓱 비벼 잡수셔야 되는데 쓱쓱. 네. 요거를 올리고 참기름을 참기름이 또 들어가줘요. 참기름 한 어머나. 방울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참기름까지. 네, 요까지 해야지 말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담고 아, 아주 기대됩니다. 참기름 향이 싹. 탁 나죠. 아, 참기름. 어머나. 네. 요거 네, 가져가셔서 맛있게. 예. 오이 생채. 아,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는 그러게요. 오이의 오이 생채 다들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저희 친정에서 워낙 자주 먹었던 거라 저는 흔하게 향 봐. 먹었던 건데. 향 장난 아니죠? 향을 계속 맡게 되네. 아. 근데 아마 요거 잡숴 보시면 아, 나는 앞으로 무생채보다는 오이 생채다 하실 거예요. 아니 음. 바로 씹기 전에 음이 나오는 맛이에요. 아, 고소해. 아, 먹어봐야지. 이것도 국수와 말아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맛있죠. 왜 오이 생채를 제가 오늘 꼭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특히 맛있어. 보리밥하고. 여기다 골뱅이 넣으면 좋겠다. 아, 골뱅이요? 아작아작 씹히는 식감도 네.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이채를 굉장히 길게 썰어놨잖아요. 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고소하고 맛있고 시원하고 아주. 너무 맛있는데요? 딱 내 스타일인데 이거. 야, 소면 생각난다, 소면. 여기다가 하얀 네. 오이 그 물김치 같이 또 드셔도 그쵸. 맛있어요. 그래도 아주 맛있죠. 네. 저희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돼요? 다음 주는 어떤 요리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오늘 오이 했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씹히는 식감 있는 거 하면 좋겠어요. 바로 오징어 메뉴 2가지로 아주 맛있게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징어 메뉴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마지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중부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충남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는 비가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34도로 습식 사우나처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도깨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장마철에 눅눅하고 후텁지근하고 이럴 때 기분 전환 필요하잖아요. 네, 이럴 때 오늘 해본 오이 요리가 정말 아우, 도움이 상큼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